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평등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이었죠. 마을 주민들은 인간과 동물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곳에는 볼리라고 불리는 아주 똑똑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며 마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약간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늘 그와 함께하던 애완돼지 베이컨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은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잘 먹지 않고 평소처럼 활발하게 뛰어놀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본 볼리는 수의사인 마을의 로라 아주머니에게 베이컨을 데려갔습니다. 로라 아주머니는 베이컨을 진찰한 후 볼리에게 말했습니다. 베이컨은 치유되려면 비싼 약과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이 치료에는 마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도 있어. 볼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공 물탱크를 설치하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베이컨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려면 이 모든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볼리는 잠자리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베이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을 주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존재의 이익을 어떻게 동등하게 고려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볼리는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마을과 베이컨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이 있을 거야. 많은 시간을 논의한 끝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자선 바자회를 열어 필요한 재원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바자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판매했고, 그 수익은 베이컨의 치료비 일부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공공 프로젝트에 보탰습니다. 결국 볼리의 절친한 친구 베이컨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의 공공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평등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존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이후로도 평등 마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하나의 우화처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과 동물의 공존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볼리와 베이컨도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피터라는 호기심 많은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철학 수업에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이 주제가 너무도 매력적으로 다가와 심층적으로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피터는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의 엉뚱한 행동으로 유명했는데 바로 그 점을 활용해 일종의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터는 캠퍼스 내에서 단순하지만 묘한 행동을 통해 친구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의도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일깨워주기로 했다. 실험의 첫 번째 단계는 일명 커피 한 잔 의도였다. 피터는 평상시처럼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갑자기 이상한 습관을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커피를 마셨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그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계속 손을 바꿔가며 커피를 마시는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묻자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내 의도를 테스트하는 작은 실험이야.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설명하기 전에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는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나 편하게 마시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고, 또 다른 친구는 그것이 무심코 발생하는 습관적 반복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가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암시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터는 그들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각기 다른 해석이 어떻게 행동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했다. 결국 피터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그 행동 자체가 전하는 의미가 중요할까? 그 후 피터는 교수님과의 상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실험 결과를 털어놓았다. 교수님은 흥겹게 피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앤스콤의 철학이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피터의 친구들이 너의 행동을 왜곡되거나 한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자칫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길 바란 걸세.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의도가 행동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관찰과 질문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피터의 엉뚱한 행동 덕분에 그의 친구들은 일상의 행동들 속에서도 앤스콤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는 이 사건을 피터의 커피 손바꿈 이론이라고 부르며 두고두고 회자했다. 피터는 이 유쾌한 사건을 통해 의도와 행동의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항상 준비된 엉뚱한 실험가의 면모를 유지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자 앨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식인이었고 도덕적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자주 그의 집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앨런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 운에 관한 것이었죠. 앨런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루크라는 젊은 남자입니다. 루크는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그는 늘 조심스럽고 안전규칙을 잘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루크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비는 빠르게 거세졌고 길은 점점 미끄러워졌습니다. 루크는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려 했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지나던 한적한 골목에서 갑자기 아이가 도로로 뛰어든 것입니다. 루크는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전거는 멈췄지만 아이는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루크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루크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루크는 마을의 숲길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노인 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은 젊은 시절 말 위에서 비슷한 사고를 겪었지만 그 결과는 훨씬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존은 아이를 치었고 불행히도 그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했습니다. 존은 그 후로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루크는 존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덕적 운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과 평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이죠. 마을 사람들도 루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사고와 불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의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마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운이라는 것이 각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앨런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에서도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힘을 가졌죠. 이 작은 마을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와 공감은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동쪽에 조용하고 고즈넉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이름은 이서진이었습니다. 이서진은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주말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시장에 모여들었고 종종 그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 주말 이서진이 시장을 거닐고 있을 때 마을 청년 하나가 숨가쁘게 달려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영식이었고 그는 최근에 일어난 일 때문에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눈물을 흘리며 이서진에게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이서진,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더욱이 아버지의 사업이 제 손에 넘겨지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서진은 영식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조용히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떨쳐내려 할 필요는 없단다. 그러나 그 슬픔에 젖어 의지가 꺾이게 해서는 안 되지. 나 역시 젊을 때는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었단다. 이어 그는
영식에게 에픽테토스의 이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단다. 내 아버지의 사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지 이를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야만 한단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너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거야. 너의 생각과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야. 슬프겠지만 그 슬픔을 발전의 밑바탕으로 삼아라. 영식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진님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후로 영식은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동력으로 전환해 아버지의 사업을 꾸려나갔고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 이서진의 말을 새기며 살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매일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이서진도 그러한 영식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며 에픽테토스의 통제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걱정과 불안 대신 내적 평화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지혜와 평화로움을 전파하게 되었답니다.